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00년 6월 4일 경상남도 의령군에 살던 주민 A씨가 대로변을 걷던 중 난생 처음 맡는 고약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A씨는 그 냄새가 나는 방향을 따라 풀숲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곳 경사로 아래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백골 상태의 시신이었습니다. 급히 경찰과 과학수사관들이 도착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백골 시신은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흐트러진 상태였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었죠. 시신이 오랜 기간 유기되어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백골화 과정에서 이렇게 머리가 분리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신의 두개골에서 둔기로 강하게 타격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걸 근거로 초기에 경찰은 조심스럽게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어요. 이 시신 발견 지점이 대로변 옆에 풀숲이다 보니까 이곳을 걷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경사 아래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을 본 거죠.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튕겨져 나간 거라면 갈비뼈나 골반, 관절도 함께 부러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신은 두개골에 있는 상처를 제외하곤 골절상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머리의 둔기흔, 이게 방사형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간적인 강한 타격을 받아서 이렇게 금이 여러 군데로 난 거예요. 유리를 부딪히면 유리가 척 갈라지는 그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건 무엇보다도 타살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경찰은 범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여기에 데려와서 경사 아래로 던졌다고 추정했어요. 뺑소니는 아니었던 거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백골화 과정으로 여겼고요. 자, 그렇다면 죽은 이의 신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행히도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어서 신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는 당시 39살이던 보험 설계사 박정자 씨.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진주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2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요. 일단 가방 안에 있는 유류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신분증 외에도 깨진 휴대폰 그리고 지갑이 들어있어요. 안에 현금도 그대로였고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손목에 금팔찌가 그대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시신에 남아있던 옷가지 중에 브레이지어가 있었는데 이게 위로 약간 올라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강간살인을 단정 지을 순 없었고요. 그렇다고 그녀를 원래 타겟으로 두고 이게 계획살인을 저지른 거냐라고 하기에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신원이 금방 밝혀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그냥 두고 갔잖아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경찰은 도통 범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범인이 여기에 시신을 유기한 뒤 사실상 현장을 정리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듯 보였죠. 피해자 박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시신이 발견되기 8개월 전인 1999년 10월 9일 평소처럼 외출을 한 그녀가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그녀의 남편 한 씨였는데 사실 지난 8개월 이 실종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성인이 이제 사라질 경우 그냥 단순 가출이다 또는 기혼 여성이 사라지면 바람나서 집 나갔다 라는 소문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박 씨 친정 식구들은 아니 우리 딸이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여러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탄원서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 측은 끝끝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이 사건은 애초부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죠. 어쨌든 박정자 씨의 마지막 행정을 좀 되짚어보면 1999년 10월 9일 보험 설계사 일을 끝내고 박 씨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11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던 친정엄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30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박 씨가 상대방과 급히 대화를 했는데 그쪽이 만남을 요구했는지 박 씨가 지금 좀 나가긴 곤란하다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미 어두운 시각이었고 또 이 집도 한적한 곳에 있었거든요.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한참의 통화가 이어졌고 결국 그녀가 체념한 듯 외출을 결심하는데요. 당시 같이 있던 친정엄마의 기억에 따르면 박 씨가 전화 마지막에 네네 애들 아빠 사무실에서 만나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편 한 씨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에는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집을 나선 아내 박 씨는 밤이 깊어지도록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하던 딸이 밤 9시 반쯤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도 없었고요. 그러다 새벽 2시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딸이 받았는데 상대는 아무런 말 없이 4초 후에 전화는 그냥 끊어지고 말아요. 다음 날 엄마가 지난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딸이 아빠에게 가서 말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적극적인 수사는 없었고요. 끝내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죠. 우선 남편 한 씨는요. 화물 기사들에게 일감을 소개하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 박 씨는 그 기사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아내가 정말 외출을 해서 그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만 들어왔다면 실종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요. 5분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실이나 도로, 가는 길에 CCTV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워낙 한적한 시골인지라 목격자 확보도 쉽지 않았고요. 황급히 전화를 받고 나간 박 씨.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 한 걸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통화기록 뽑으면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사건이 벌어진 1999년에는 발신자 추적 서비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서 기록을 저장해 두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에요. 근데 박 씨는 8개월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된 거죠. 한편 경찰은 분명 그 상대도, 전화를 한 상대도 남편의 사무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여기로 오라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종 당일 박 씨와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화물기사인 탁 씨, 박정자 씨의 보험 고객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요. 보험을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 증권을 받지 못했으니 좀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박 씨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박 씨가 거길 방문한 것도 확인됐어요. 근데 그날 사무실엔 탁 씨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한 씨, 그러니까 이 사무실의 사장 한 씨도 분명 함께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무실에 들렸다가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탁 씨는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좀 예상하셨겠지만 사실 남편 한 씨는 경찰에서 이미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 식구들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라진 박정작 씨의 11살 큰딸, 이 아이가 사실 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재혼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한 살배기 아들을 두 사람 사이에 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 두 사람이 부쩍 자주 다퉜다는 증언이에요. 그 이유가 한 씨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또한 가족들이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남편 한 씨가 아내 앞으로 상당한 사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박정자 씨가 사망한 이후 이 남편 한 씨의 행적이 좀 어딘가 수상했죠. 아내가 사망함을 확인한 그는 얼마 안 가서 11살 의붓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합니다. 박 씨가 이 보험의 수령인을 자신의 딸로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한 씨는 나는 그냥 이제 엄만 죽고
보호자 입장으로 그 보험금을 수령해 준 거다라고 주장했죠. 작은 의심점이라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경찰도 이 남편 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좀 살폈는데 또 마땅히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남편 한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조사도 불가능해졌고요. 다시 그날 밤 남편 사무실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박 씨를 만났던 탁씨, 그 보험 증권 받으려고 했던 탁씨가 경찰에게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박 씨가요, 그날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어요. 에? 박정자 씨가 만날 사람이 또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알고 보니까 그날 걸려온 전화가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마지막 전화는 화물기사 탁씨가 보험증권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전에 누군가가 또 통화를 했다는 거죠. 집에 있던 딸의 기억에 따르면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건 저녁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박 씨에게 시내로 나올 걸 요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애 목욕도 시켜야 돼요 하면서 재차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외출 채비를 한 거고요. 좀 더 자세히 그날 박 씨의 행적을 추측해 보자면, 시내로 나오란 이 전화 받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탁시의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는 길에 남편 사무실에 들러서 증권을 건네줬고 그리고 나서 이후 시내로 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가방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발이에요. 그렇다면 범행 자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실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박 씨가 사망했고 범인은 시신을 싣고 차로 이동한 뒤에 대로변 수풀에서 유기한 건 아닐까. 여기까지 추리가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범인은 이근방의 지리를 아주 잘 알고 분명 박정자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사망한 박 씨, 그녀는 큰 키에 훤칠한 외모, 또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 때문에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박 씨에게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화물 기사들은 한 10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5명만 좀 신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들 중에 유독 수상한 화물기사 한 명이 있었죠. 남성 강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가 평소에 박 씨를 좀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두 사람은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는 친근한 사이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강 씨는 수사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박 씨 백골 사건은 미제가 되는가 싶었죠. 근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6년에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겁니다. 왜냐? 뒤늦게 강 씨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그는 박 씨가 사라진 그날의 알리바이조차 불확실했어요. 또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남긴 인터뷰가 논란이 됐는데 강 씨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시신에 목걸이, 쥐가, 팔찌 다 있다고 하는구먼. 휴대전화는 싸우다 날아갔겠지. 이렇게 시신의 발견 상태를 자세히 언급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전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 결정적으로 강 씨에겐 전과도 있었죠. 운전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둔기를 사용한 건 박정자 씨의 사망 원인과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동기를 또다시 범행에 사용한 걸까요? 이건 물론 추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강 씨가 진범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만일 과거 강 씨가 좀 더 제대로 된 경찰 조사를 초기에 받았더라면 적어도 지금까지 의혹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게 박정자 씨 살인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제 공소시효마저 만료돼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박 씨가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거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인이 잡혀도 그 성폭행을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일 테지만요. 지금쯤 어딘가에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는 범인. 하지만 이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고 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한 범인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